그래비티 샴푸와 함께 네. 단단한 헤어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 풍성하게. 그리고 헤어의 자신감이 네. 나의 자신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가늘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경험 못 해보셨죠? 아직은 그쵸. 그럴 때가 오는군요. 네. 내가 더 어린데 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피나클 경제연구소의 장재철 대표님 모시고 지금 뭐 관세 관련된 이슈부터 우리 네. 투자에 관한 이야기까지 여쭤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 대표님도 투자하세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네. 그건 어떤 현재 기조신 거예요? 아니면 요즘은 지금은 투자할 때가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시티그룹에서 이제 칩 이코노미스트로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컴플라이언스 너무 강해가지고 못 하셨고. 투자하기 어려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이랑 KB국민은행 왔을 때는 기회는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실예를 들으면 우리 2020년 코로나 위기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현금을 좀 확보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보고서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쓰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타이밍은 지금이 맞는데 네, 그렇죠.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투자에 대해서는 일이 더 재밌었고, 근데 대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위험 회피 성향이 커요.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없고요. 네네. 저희들 가끔 이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뭐 주니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고령화다 뭐 어떻게 뭐 자산의 어떤 패턴을 보면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이 로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또 약간의 또 이코노미스트로서의 애환이 있습니다. 네. 기자들하고도 비슷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에게 먼저 딱 들어왔다. 그럼 기사를 쓰지 그거를 투자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현금 확보해 놓고 예. 3일 정도 지나니까 제 투자 그 라인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죠.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도 야 경제 이론적으로 볼 땐 인구 이렇게 되고 소득이 이렇게 되면 야 이 부동산 가격은 뭐 유지될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막상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시티 있을 때 이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똑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면 어떤 투자를 하세요? 네. 뭐 자산의 어느 쪽을 좀 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랬어요. 집값은 어떻게 되고 뭐 집보다는 땅을 사고 뭐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제 말 반만 들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후자의 뭐 집값보다는 토지에 투자하는 거 아니면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는 다른 또 요즘 자녀 교육이 엄청 크잖아요. 네. 교육에 대한 부담도 크고 그런 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좀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아니 근데 이건 뭐 이제 약간 딴지 걸려는 건 아닙니다만 뭐 경제학이란 혹은 뭐 저 이코노미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어나는 경제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다음을 예측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 이 연구를 위해서 이론의 실제를 때려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틀려지는 그러니까 달라지는 현실을 보시면서 내 이론을 바꿔야지라고 하셔야지. 왜 이론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예측하셨다가 못 사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이코노미스트가 결국 이코노믹스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연구하고. 경제학은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원리 원칙이라고. 그래서 혹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한국에서 경제 이코노미스트를 하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해 가지고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뭐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그렇고. 근데 경제 그 자체는 원리 원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에서 바탕을 두고 현실에서 나오는 것들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들 팀들이랑 일할 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Back to basic. 이콘 101이
경제 원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나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경제 원론 열으면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요. 네, 모든 네.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 원칙 프린시플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거를 흔들면서 리서치를 하거나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 걸 원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프린시플에 그 기본에 충실하자. 이게 제 주의입니다. 그러면 경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원리 원칙 가운데 지금처럼 관세가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게 있습니까?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 뭐 대공황 전에 스부트홀리법 때도 있었고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이 변하면 정책은 대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반응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펄러시 리액션 펑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통화 정책도 통화 정책의 반응 함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가가 들어가고 실업률이 들어가고 가계부채가 들어가고 환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할 때는 관세가 들어온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 밀란 보고서 얘기잖아요. 네, 스티브 밀란. 예, 스티븐 밀란이 왜 관세 얘기를 하는지 결국은 관세는 하나의 툴이고 진짜 원하는 거는 미국의 구조적인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달러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과대평가된 이 환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대응이 있어야 되느냐. 네. 거기에 이제 이 관세 정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린시플이 달러가 과대평가됐다는 거예요. 왜 달러가 과대평가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네. 경제적 이론으로 아주 충분히 많죠. 지금 달러는 과대평가된 거 맞아요? 현재? 우리가 달러 지수로만 보면 110까지 갔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장기 평균을 보면 100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달러가 10% 정도 더 과대평가됐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 100 이하로 내려왔고 지금은 100 수준이니까 평균 수준.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과대평가 구간에서 이제 지금은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예, 그리고 정도?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것이 금융시장에 준 충격이 컸기 때문에 예. 여기도 이제 관세 정책이 또 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가 졌다. 트럼프가 후퇴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관세 정책과 달러 과대평가에 대한 이슈는 아직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시장은 항상 변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되게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그 스탠스를 기조를 우리가 관세를 볼 때 상호 관세를 볼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뭐 보수적이라는 평가는 뭐냐면 이건 그냥 없어질 문제 아니다. 네. 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이스라인 터리프와 리시프로컬 그 상호 관세를 두었느냐? 베이스라인 그 관세 기준 관세라는 거는 포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부터는 미국과 교역을 할 땐 이거는 니네 생각하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성은 그 관세를 도입할 때 아니면 달러가 과대평가된 것을 내리기 위해서 내걸었던 조건들 있잖아요.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관세 수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실효 관세가 뭐 0%대라 뭐 2%대라 하는데 네. 이제는 기준 놓고 볼 때 10%는 묻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를 원하면서도 달러의 강력한 기축 통화는 또 원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달러를 미국 정부가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달러 약세를 원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는 적정 수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적정 수준이 평가해 보니까 이게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져올 만큼 오버밸류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정 수준까지 내리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진 달러의 가치를 좀 우리 균형 수준에 맞게 하자.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기준 관세라는 게 필요할 것이고 네. 이게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제공하는 뭐 안보라든지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이 코스트를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저는 이제 쭉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면은 이 변수가 상수가 되는 시점이 존재하더라고요. 아 변수가 상수가 된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제 구조 변화를 통해서 네네. 새로운 레짐, 새로운 구조로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절대 과거로 못 돌아간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협상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텐데 아직까지는 분명 변수일 것 같고 이것도 곧 상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수가 아닌 계속된 변수가 꽤 장기간 이어질 걸로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금 우선 협상 대상국이 생겼잖아요. 네. 다 이제 미국과 우방이거나 동맹 국가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 기준선을 마련해 줄 것 같아요. 우리랑 이제 앞으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결론은 가자. 그 과정이 올해 상반기 정도고 네. 하반기가 되면 중국을 제외한 남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사실은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관세가 툴이라고 그랬잖아요. 도구. 네. 그럼 목적은 환율이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올해가 가고 내년부터는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트럼프의 그 플로리다의 그 리조트 마르라고에서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환율에 대한 디스커션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환율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라도 네. 달러 원 환율의 어떤 그러니까 달러 가치의 뭐 적정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이제부터는 좀 모여서 플라자 합의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디스커션 한번 해보자. 토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그 환율 보고서 있잖아요. 네. 환율 보고서랑도 되게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줬을 때 마치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했을 때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가 됐었잖아요. 네. 약세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세 충격을 중국이 흡수를 했었는데 이러한 어떤 환율의 조작이나 환율의 인위적인 변동을 하는 걸 아마 막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율 보고서가 6월 달, 12월 달에 나오는데 최근에 좀 당겨져 가지고 4월 달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스케줄에 따르면 이런 게 아마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랑 연관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환율에 대해서 이제 올해 쭉 관세로 뭘 좀 해보고 이게 잘 먹히면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인위적으로 다른 나라들 불러다가 야 환율 이렇게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유저 가이드 지침서 뭐 이게 미란 보고서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네. 이제 관세로 처음에 해고 네. 그래서 안 되면은 미국이 직접 환율 조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부가 환율 안정 기금이라든지 금을 가지고 있는 걸 팔아 가지고 다른 기축 통화를 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플랜들이 있어요. 그리고 달러 가치를 낮추는 쪽으로. 그렇죠. 예. 상대 통화 가치 높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툴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미란 보고서가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이제 심지어 연준의 인사까지도 조정을 하면서 연준이 재무부와의 환율의 공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환경도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에 뭐 그림자 의장 얘기도 있었고 얼마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랬나요? 우리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 달에 끝나지만 그 전에 인선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보고서에 기반한 아니면 경제 참모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 정책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관세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네. 이게 거기까지 안 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도 있다는 외환 그렇죠. 시장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우리가 무역 적자와 쌍둥이 적자를 해소해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단계일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 안 되면 외환 시장 직접 개입도 있을 수도 있다. 미란 보고서의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근데 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국하면 자유무역이고 그 뭐 진보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이데올로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아니면 적어도 워싱턴 DC에서 이런 필요성이 나온 그 근거가 미국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절박성은 사실은 그 글로벌 그 무역 WTO 있잖아요.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는 글로벌 그 밸류 체인 시스템 자체가 효율성이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제일 경제적으로 코스트를 낮추면서 저준 비용으로 가서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전 세계가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낀 게 코로나 위기였어요. 모든 공급망이 차단이 되니까 네. 밸류 체인들이 다 꺼지고 우리가 그 공급망 디스트럽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질이 생기니까 네. 모든 생산이 다 멈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방위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경제 부분에서는 기다리거나 이러면 되는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이머전시 위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제조업 베이스는 국내에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절박함이 생긴 거죠. 근데 옆을 돌아다 보니까 두 번째 국가 중국은 제조업을 가지고서 세계를 또 지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기술 경쟁은 첨단 경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뒤집어서 보면 첨단 경쟁은 첨단대로 가지만 기본적인 이 산업에 있어서의 그 상대적인 열의가 상당히 미국한테는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제조, 뭐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대입하는 그 법령이 네. 무역 확장법 232조잖아요. 네. 미국에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어떤 교역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행정명령을 쓰겠다 이거죠. 혹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일단 제일 크게 붙고 있는 데가 이제 미국이랑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야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키를 쥐고 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미국의 결국은 뭐 승리일 수밖에 없지. 어떻게 뭐 중국이 뭘 하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미국과 중국 승부는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 거라고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황이랑 아니잖아요. 지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관세를 145%를 부과를 하고 네. 그러고 속된 말로 꿇어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정치 체제 자체가 그런 압력에 굴복을 하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미국 쪽에서 특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이 지속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20%고 미국이 10%예요. 네. 수출 의존도가 중국이 더 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교역이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보지만 미국은 또 그런 얘기하거든요. 베트남에 대해서 잘 행동해라. 중국이랑 되면 상호 관세가 지금 몇 프로죠? 46%인가요? 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잖아요.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우방 국가들이 자기네들과 같이 중국을 그 압박할 거를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 강대강을 지속하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먼저 관세를 매겼고 중국으로 하여금 협상으로 나오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저는 중국이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 미국이 먼저
누굴 보내서 같이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이제 뭐 내가 해서 뭐가 됐고, 내가 해서 주가가 올랐고, 내가 해서 뭐 현대차가 들어왔고, 요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낼게 이게 될까요? 그렇게 아마 뭐 통상사절단 이런 식으로는 안 가겠죠. 뭐 간접적으로 가서 특사 내지는 그래서 일단은 디스커션을 이제 토의를 하고 뭐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일 힘들 게 제 생각으로는 중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더 어려워봤자 뭐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의 문제죠. 시스템 리스크까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3%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세가 부과가 되고 대중국 관세나 아니면 상호 관세가 유예가 안 되고 90일 이후에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하면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잖아요. 물가가 지금 올해 말에 3% 정도 생각했던 거가 4.5, 5%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지만 인상도 생각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물가를 일단 잡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경기 둔화와 고금리는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좀 더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좀 주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먼저 모양 나쁘지 않게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땐 그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드려도 거의 동일한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트럼프가 딱 갑자기 이제 본인의 스탠스를 확 변화시켰던 게 채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오고 나서였었잖아요. 그만큼 채권 시장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히토류 수출 중단을 지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채권도 사실 중국이 물론 2위라고 세계 2위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목을 잡고 있고 히토류도 중국이 미국의 목을 잡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미국이 약간 이렇게 본인들이 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약 한 7,600억 달러 가지고 있죠. 네. 옛날에 1조 달러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다 판 경우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재무부 들어가 보면 해외 주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에 대한 데이터가 1월 달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 지금 중국이 판다, 일본이 판다 막 얘기 많잖아요. 네. 근데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금 플로어에 있지 않아 가지고 트레이더들이 어떤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여러 아이비들 보고서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의 채권 매도는 미국 내에 있는 아니면 글로벌한 펀드들에 있어서의 트레이딩에 있어서의 뭐 우리 뭐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다 뭐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채권 가격이 갑자기 이제 낮아지니까 금리가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마진콜 같은 거 나오면서 투매하는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워렌 버핏 얘기했지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캐시가 최고잖아요. 현금 보유. 그 수요가 아마도 저는 몇 개 나라가 국채를 파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중국의 미국 국채를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지금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게 자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미국 국채를 팔면 그건 중국은 자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어떤 시장의 이 갑작스러운 변동성 때문에 자산 가격에 있어서 이 왜곡들이 생기면서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시점을 우리가 3개월, 6개월 훅 지나놓고 그때 미국을 평가할 때 지금과 같은 평가를 할 수 있겠을까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은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안전투자처로서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국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히토류 관련된 거는 아픈 부분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 9개 히토류 중에서 7개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게 미국의 국방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된다는 것 자체는 네. 지금 우리 굉장히 불안하지만 협상 시간이나 이게 점점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저 금통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조적으로는 금리는 벌써 몇 번 더 내렸어야 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매달 나오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네. 우리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거 7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 부분이 언제죠? 2022년 2분기부터 계속 마이너스예요. 11분기째 마이너스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뭐 2%다 1.9%다 얘기하는데 지금 3년 연속 평균적으로 보면 그거에 거의 못 미쳐요. 그만큼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경제 활동이 이만큼이라 그러면 몇 년 동안 참 밑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붙여주는 게 우리 거시 정책이라고 하고 거시 정책의 두 가지가 하나가 통화 정책이고 하나가 재정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재정 정책은 그동안 재정 준칙이다, 재정 건전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갔어요. 네. 그러면 통화 정책이 움직여야 되는데 통화 정책이 그렇게 빨리빨리 못 움직였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금리는 동결할 거로 보이고요.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5월 달 정도에 내리는 것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마켓 컨센서스 같아요. 근데 최근에 IB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췄잖아요. 네. 이런 IB들은 4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들은 4월. 예, 4월 달에 그리고 마켓 일반적으로는 5월. 예, 지금 시장이랑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5월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경기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불확실성을 먼저 보느냐. 네. 지금 환율 이슈는 일단은 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간 것 같아요. 달러 원 환율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왜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냐. 네. 지난번 금통위 통방문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해요. 환율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난번 통방문이랑 다르게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토지거래 허가제 했다가 막 이랬대 네네. 집값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일부 IB들은 올해 100bp 이상 내린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내년 초까지. 그러면 하는 기준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하는이요. 예. 하는이 100bp면 되게 크게 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준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서 이런 것들이 금통위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는데 제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정부가 추경 얘기하잖아요. 10조 얘기했다 12조로 네. 했고 하반기에 아마 추가 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해 말부터 얘기했지만 30조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뭐 그래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감한 투자에 이번 추경이 2조 늘어날 때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AI든지 아니면 이 첨단 산업 부분에 대한 R&D랑 정부 지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금리 또 미국의 이제 달러 환율 관리하는 것 또 미중 무역 전쟁까지 아주 관세 전쟁까지 폭넓게 오늘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 정도 배경 지식을 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좀 결정하신다면 조금은 실수가 덜한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은 피나클 경제연구소의 장재철 대표님이셨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